네, 이번 시간에는 10회 문제 풀어드리겠습니다. 1번이 우리가 처음 푸는 문제 같으네요. 프로판 C3, H8, 프로판 44kg을 완전 연소시키기 위해 부피비로 10%의 과잉 공기를 사용하였다. 이때 공급한 공기의 양은, 과잉 공기는 뭐라 그랬어요? 필요 없는데 더는 공기라 그랬죠? 그래서 이 과잉 공기가 많으면 어떻게 된다고? 이 방 안에 엄마한테 혼난다고 창문 열고 공기 막 집어넣으면 이 방 안의 온도가 뚝뚝 열 손실이 커지고, 좋은 점은 뭐라 그랬죠? 불완전 연소 생성물질인 CO나 매연은 적게, 그래서 적당히만 넣으시면 좋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프로판을 필요도 없는 10%의 공기를 넣어서 사용해서 연소시켰대요. 그러면 총 넣어준 공급 공기의 양을 물어봤는데, 여러분들 메탄 화학기 어떻게 돼요? CH4. 에탄의 화학 기호는 어떻게 되죠? 프로판, 부탄. 이제쯤이면 이제 외우시면 되는데, 그래서 탄소가 1개, 탄소가 2개, 탄소가 3개, 탄소가 4개. 그래서 1, 2, 3, 4고, 수소는 2개씩 늘어가라 그랬어요. 6개, 8개, 10개. 그러면 이따가 문제에 나오겠지만 8개짜리가 있습니다. 8개. 그것을 옥탄이라고 해요. 우리가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옥타브라고 하죠. 옥타브. 8개 음반. 그래서 8개짜리를 옥탄이라고 하면, 그러면 8개로 쭉 가면 수소가 2개씩 쭉 늘어서 5개, 6개, 7개 뛰어넘고 8개로 가면 18개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발음 잘 하셔야 돼. 욕처럼 나와요. C8, H18이 욕처럼 나와요. 그래서 얘를 C8, 우리는 H18 이렇게 할게요. 깜짝 놀라셨죠? 욕해가지고. 그래서 얘 발음 잘 하시고, 이 옥탄이 바로 휘발유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휘발유 성분이 옥탄입니다. 내 차는 경유인데? 경유는 이제 세탄이라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 모르셔도 돼. C가 16개짜리, 그럼 수소가 34개짜리가 나오는데, 그래서 탄소가 많은 경유차가 매연이 심합니다. 탄소가 적은 휘발유차는 매연이 적게 나오죠. 그래서 요 5명 좀 외워주시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메탄은 많이 했어요. 산소. 그럼 얘네들이 이 연료가 탈 때 얘네들을 이제 기체 연료라고 하거든요. 휘발유는 이제 액체 연료죠. 얘네들이 탈 때 산소 얼마가 필요할까? 저처럼 외우시면 더 빨리빨리 쓸 수 있고, 아, 나는 화학 좀 잘해요. 그럼 이제 개수 따져가지고. 그래서 얘 CO2 개수, 그리고 수소 있으면 물이 생긴다 그랬죠? 얘도 CO2와 물, CO2하고 물, CO2하고 물이 생깁니다. 얘도 마찬가지. 탄소 있으면 CO2, 수소 있으면 물. 그러면 탄소는 1개, 일은 생략, 2개, 3개, 4개. 즉 탄소 있는 만큼의 CO2가 생겨요. 탄소 하나, 탄소 둘, 탄소 셋, 탄소 넷. 그럼 얘는 수소는 1, 2, 3, 4로 시작했다면 얘는 2, 3, 4, 5. 2, 3, 4, 5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는 8개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하나 더 증가해서 9개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별 문제 없어요. 그래서 1, 2, 3, 4 탄소 있는 만큼 CO2는 생기면 되고, 물은 여기서 이제 하나씩 추가해서 얘가 1이면 얘는 2, 얘가 2면 얘가 3, 얘가 3이면 그럼 얘가 8이면 얘는 9이 되겠죠. 그럼 이제 문제는 우리는 산소가 필요한 거예요. 산소는 외우시면 좋고, 나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개수 따져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2개, 여기 3.5개, 얘가 5개.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이 프로판이에요. 이 문제. 그 다음에 얘는 6.5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외우실 수 있나요? 얘는 12.5개가 필요해요. 즉 25개. 12.5 곱하기 2하면 왼쪽이 25개, 오른쪽이 25개. 산소의 개수를 똑같이 맞춰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는 이제 프로판이거든요. 그래서 C3H8 프로판인데 얘는 기체 연료일까요? 아니요. 액체 연료입니다. 프로판은 금방 기체 연료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앞에서 프로판의 단위를 봐봐요. 44kg이라고 나왔죠? 기체 연료였다면 44 세제곱미터로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고체나 액체 연료는 킬로그램이라는 단위로 나오고, 기체 연료는 세제곱미터라는 단위로 나옵니다. 그럼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앞에 S자 붙인 건 뭐라고? 표준 상태, 0도씨 기압 스탠다드 상태. 그래서 하여튼 그냥 메타 3승 쓰면 되는데, 이때는 개수만 세면 돼요. 그래서 편해요. 근데 고체나 액체로 바뀌는 경우에는 비례식 이용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 불편하겠죠. 그래서 얘는 비례식 이용하셔서 하셔야 돼. 얘 분자량이 44거든? 그럼 44kg이 탈 때 얘
부피는 얼마예요? 산소는 기체니까 5 곱하기 22.4세제곱. 모든 기체 한 개는 22.4세제곱. 그럼 얘는 필요한 산소가 5 곱하기 22.4세제곱. 그래서 44kg이 탈 때 이 문제 5 곱하기 22.4세제곱의 산소가 필요해요. 만약에 1kg이 탄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 비례식으로 하시면 돼. 1kg이 탈 때 산소 몇 세제곱 필요하냐? 이런 식으로. 만약에 100kg이 탄다 그러면 100kg이 탈 때 산소 얼마 필요하냐? 5000kg이 탄다면 5000kg이 탈 때 산소 얼마 필요하냐? 즉 44일 때 이만큼 필요한데 5000일 때 얼마 필요하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그냥 44kg을 태운다니까, 즉 프로판의 분자량만큼 태운다니까 그냥 산소도 5 곱하기 22.4만큼이 필요하겠죠. 프로판은 기체인데 왜 액체입니까? 혹시 액화프로판 들어보셨나요? 우리도 부탄가스 액화시켜서 그 캔에다 넣은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기 구워 먹을 때 쓰는 부탄가스 막 흔들면 액체 소리 납니다. 그게 액화시킨 거예요. 그건 액체 연료예요. 탈 때 이제 나중에 기체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단위를 보면 아 이게 고체나 액체 연료구나. 아 이거 기체 연료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요만큼의 산소가 필요하다라는 걸 먼저 알고 이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실제 공기를 구하시오. A0. A0 어떻게 구했죠? A0를 우리말로 뭐라고 했어요? 이론 공기량. 근데 필요 없는 공기를 더 넣었어요. 이만큼이 필요했는데 이만큼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이 빗금친 부분은 필요 없는데 더 넣은 거죠? 그래서 이 필요 없는데 더 넣은 공기까지 해서 얘를 실제 공기량. 그래서 이 A는 공기의 약자라 그랬고, 근데 둘을 비교하기 위해서 여기는 동그라미 조그맣게 해서 A0, 얘는 A라고 했었죠. 그래서 A0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산소량 나누기 0.1 하라 그랬죠. 얘는 이렇게 해서 구한 A0에다가 M을 곱하면 되는데 이 M이 뭐라 그랬습니까? 세 글자. 공기비. 말뜻은 공기를 몇 배 많이 넣었냐 그거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10%의 과잉 공기에다 밑줄 치세요. 10%를 공기를 넣었대요. 필요 없는 공기를. 그러면 공기비 M은 1.1입니다. 만약에 20% 과잉 공기를 넣었다 그러면 1.2배 넣은 거죠. 공기를. 내가 필요한 양보다 30% 집어넣었다. 필요 없는 공기, 과잉 공기를 그러면 공기비 M은 1.3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엄마가 옷을 사왔는데 내 몸에 딱 맞는 옷을 안 사오고 내 몸보다 10% 큰 거 사왔네? 그러면 내 몸보다 1.1배 큰 거 사왔다는 얘기예요. 20% 큰 거 사왔네? 그럼 1.2배 큰 거 사왔다는 그 얘기고. 그래서 얘는 M 몇 배 많이 넣었냐? A0에 비해서. 다 기억나시죠? 앞에서 몇 번씩 했던 겁니다. 그럼 산소량은 얼마 쓰라고? 5 곱하기 22, 즉 프로판 44kg이 탈 때 필요한 산소량은 5 곱하기 22.4 나누기 0.1 한 값에다가 10% 과잉 공기를 넣었으니까 1.1배 많이 넣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한 것이 533.33이 나오고, 그러면 533.33이 필요했는데 10%를 더 넣었대요. 필요 없는 거를. 그럼 실제로 넣어준 공기량은 얼마일까요? 이렇게 해서 공기비 M 구하는 문제가 이 문제의 답이죠. 그래서 587 정도 나옵니다. 2번 갈게요. 여름철 광화학 스모그. 광화학 스모그는 LA 스모그예요? 런던 스모그예요? 런던은 안개 꼈을 때 스모그고, 우리나라 스모그 같은 광화학 스모그는 바로 미국의 LA 스모그라 그랬죠. 광화학 스모그는 언제 일어나요? 겨울에 일어나요? 여름에 일어나요? 광자를 봐. 광이 빛광자거든. 즉 여름에 햇빛이 강할 때. 낮에 발생해요? 밤에 발생해요? 낮에 햇빛이 강할 때. 그리고 대기가 안정할 때 발생해요? 불안정할 때 발생해요? 불안정은 뭐라 그랬어? 대기가 막 섞이는 상태고, 가만히 고여져 있는 상태를 대기가 안정, 다른 말로 역전이라고 했었죠. 그럼 언제 발생해? 대기가 안정한 역전 상태일 때 발생하겠죠. 그럼 그 공통점인 거 찾으래요. 먼저 기억. 광화학 스모그는 뭐 때문에 발생해요? 바로 반응성 탄화소 때문에 발생합니다. 반응성 탄화소, 즉 광화학 스모그. 2번. 자동차 배기가스 때문에 나온다 그랬어요. 자동차 배기가스 뭐요? HC. HC 우리말로 뭐예요? 탄화수소. 그리고 낙스가 햇빛 중에 뭐랑 만나서? 자외선과 만나서. 자외선도 중요합니다. 적외선 그럼 틀려요. 적외선은 온실효과. 지구가 뜨거워지는 현상. 자외선은 광화학 스모그. 그래서 뭘 만들어요? 2차 오염물질. 우리 3개 배웠는데 기억해 보세요. 오존,
그래서 오존주의보 발령할 때는 여름철이라고. 햇빛이 강한 겨울철에는 오존주의보 발령 안 합니다. 또 PAN과 PBN 같은 이 형제들이 있었고, 그리고 H2O2 찾는 것도 있었죠. 앞에 문제에서 2차 오염물질 찾으세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HC가 많으면 광학스모그 잘 일어나겠죠. 그래서 HC 1번 맞습니다. 기억. 그래서 반응성 탄화수의 농도가 크다. 그 다음에 니은, 기온이 높고 자외선이 강할 때. 맞고 디귿. 이게 틀렸죠. 불안정한 상태 아니라 안정한 상태일 때 스모그는 발생합니다. 그래서 맞는 것 찾기는 기억과 니은 두 개만 찾으면 되겠네요. 답은 1번. 3번. SO2 기체와 물이 30도씨에서 평형 상태에 있다. 기상에서 SO2의 분압이 44mmHg일 때 액상의 SO2 농도를 구하시오. 단 30도씨에서 SO2는 기체에 대한 물에 대한 헨리 상수는 1.6 곱하기 10 atm 세제곱미터 per 킬로몰이다. 우리 앞에서 헨리의 법칙을 잘 적용할 수 있는 기체를 뭐라고 했습니까? 공기 속에 있는, 즉 물에 안 녹는 기체. 물에 안 녹는 기체를 녹일 때 쓰는 게 뭐죠? 사이다 속에, 콜라 속에 뭐가 녹아 있어요? 물에 안 녹는 기체인 CO2가 녹아 있죠. 어떻게 녹였어요? 억지로 녹였다고. 1기압을 주면 1만큼 녹을 것이고 2기압을 주면 2만큼 녹을 것이고 3기압을 주면 3만큼, 즉 압력을 많이 줄수록 잘 녹겠죠. 근데 뚜껑 따고 한참 있으면 다시 날아가 버린다고. 왜? 기체, 물에 안 녹는 기체를 녹일 때 억지로 녹여놨기 때문에 뚜껑을 따면 그대로 그냥 다시 날아가지. 그래서 김 빠진 사이다, 김 빠진 콜라를 마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헨리의 법칙은 꼭 기억하세요. 물에 안 녹는 기체 녹일 때 쓰는 법칙으로. 그러면 물에 안 녹는 기체를 어떻게 녹여요? 압력을 줘서 녹이지. 이 P를 분압이라고 합니다. 그럼 1기압을 주면 1기압만큼 녹고 2기압을 주면 2기압만큼 녹고. 그래서 이 분압은 이제 녹는 농도랑 비례합니다. 비례관계. 여기에 이 사람이 만든 헨리 상수라는 거 하나만 더 쓰시면 돼요. 헨리 상수, 실험 상수. 그래서 이게 공식이에요. 무슨 법칙? 이게 헨리의 법칙. 그럼 이제 대입만 하시면 되는데 뭘 구하래요? SO2 농도를 구하래요. C를 구하래요. 그럼 C는 C로 묶어주면 헨리 상수 밑으로 가고 분압은 위로 가겠죠. 그럼 이제 헨리 상수 찾아볼게요. 1.60 곱하기 10. 그래서 1.6 곱하기 10. 얘 단위가 뭐예요? atm 세제곱미터 per 킬로몰. 단위까지 쓰는 이유가 뭘까요? 단위 맞추기 하려고. 아, 단위가 되게 복잡하네요. 이거 주어지니까 여러분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P는 분압 찾으시는 거예요. 44mmHg. 그런 다음에 답이 원하는 단위를 써. 답이 원하는 단위는 1, 2, 3, 4 킬로몰 퍼 세제곱을 원해요. 이 C의 단위를 킬로몰 퍼 세제곱으로 하시오. 이걸 원하거든. 그러면 킬로몰 얘는 이제 분모의 분모니까 분자로 가서 생길 거고, 세제곱은 분모니까 이 둘이 약분돼서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저번 시간에 ATM이 뭐예요? 1대기압이란 뜻이죠. 1대기압. 누가 실험했다 그랬죠? 갈릴레이의 제자인 토리첼리라는 사람이 실험했다고. 뭘 가지고? 수은을 가지고. 그래서 대기압 1기압으로 쑥 누르면, 여러분들 몸을 지금 공기 1기압이 누르고 있다고. 1기압으로 쑥 누르면 수은이 얼마 올라갔어요? 760ml 올라갔어요. 그래서 1대기압으로 누르면 수은이 760ml 올라간다. 수은의 화학기호 Hg. 이거 알면 풀 수 있어요. 즉 1기압은 760mmHg랑 같다. 그럼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푸는 거예요. 나는 밀리미터 Hg를 원하지 않아요. 나는 ATM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야 요 ATM 약분돼서 킬로몰 세제곱만 남으니까. 그럼 이때 똑같은 1기압을 위아래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1ATM은 760mmHg랑 같다. 이렇게 해서 ATM으로 단위를 바꾼 다음에, 그러면 요 ATM과 요 ATM이 약분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답이 원하는 단위인 킬로몰 퍼 세제곱이 남습니다. 단위 맞추기 문제라고 보시면 되세요. 요게 답입니다. 그러면 계산기로 44 나누기 760 나누기, 얘는 곱하면 16이니까 16 하면 답이 딱 나오겠죠. 그래서 3.6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나와요. 4번. 원심력 집진 장치에서 한계입경이란, 원심력 집진 장치를 네 글자로 뭐라고 하죠? 사이클론. 그래서 뱅글뱅글뱅글 슈퍼모델처럼 생겨야 되는 사이클론은 이건 용어예요. 해설 보세요.
100% 집진 효율로 제거되는 먼지의 입경을 한계 입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50% 제거되는 입경을 딱 잘랐다 그래서 절단 입경.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원심력 집진 장치로 10마이크로미터라는 먼지를 잡아봤더니 얘는 너무 작으니까 잘 안 잡혀서 70% 잡혔대요. 30%는 그냥 통과했어요. 그러면 50마이크로짜리를 잡았더니 90% 잡혔대요. 80마이크로짜리를 내가 이 원심력 사이클론으로 잡아봤더니 100%를 잡았대. 그러면 90마이크로짜리가 들어와도 100%일 거예요. 왜? 중력, 관성력, 원심력 이렇게 효율이 낮은 애들은 크면 클수록 잘 잡거든. 작은 거 잘 잡는 애들은 이제 효율이 높은 세정, 여과, 전기라면 이제 중력, 관성력, 원심력 집진 장치 이렇게 효율이 낮은 애들은 클수록 잘 잡습니다. 그래서 클수록 잘 잡아요. 그러면 150마이크로도 효율이 몇 프로겠어요? 그치? 얘도 다 잡겠죠? 100%. 그럼 100% 잡는 애 중에 가장 작은 애가 누구예요? 그치? 80마이크로지. 얘를 한계 입경 또는 임계 입경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는 최소 제거 입경이라고도 불러요. 거기다 최소 제거 입경이라고도 써놓으세요. 다 같은 말이에요. 한계 입경, 임계 입경, 최소 제거 입경 다 같은 말. 그래서 100% 잡는. 그러면 50% 잡는 애도 있겠죠? 이게 만약에 3마이크로라고 해봐요. 그러면 50% 잡는 입경 얘를 절단 입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효율이 50%인 입경을 딱 잘라서 반, 그래서 절단 입경. 효율이 100%인 것은 한계, 그래서 한계에 도달했네. 그래서 한계 입경이라고 하죠. 말뜻 아시겠죠? 그래서 100% 한계 입경, 100%만 보면 찾으시면 돼. 5번. 다음 11회 문제에서도 있더라고요. 다음 중 오존층의 두께 단위를 표시하는 것은 그 오존의 두께, 오존은 어디에 있어요? 성층권에 있어요. 성층권은 몇 킬로에서 몇 킬로까지를 성층권이라고 한다고? 12킬로에서 50킬로 부근인데 이 중에 오존이 많은 데가 약 25킬로 부근이라 그래서 오존이 몇 ppm? 10ppm. 그래서 여기를 무슨 층? 오존층이라고 한다. 이때 이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이 바로 CFC. 그리고 마취제로 쓰이는 N2O, 아산화질소, 웃음의 기체, 해피벌룬이라고 한다는 그게 이제 오존층을 파괴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오존은 유해한 자외선을 막아주는 좋은 오존이다 그랬는데 오존층의 두께는 남극이 두꺼울까요? 북극이 두꺼울까요? 이거는 상식이에요. 남극이 더 두꺼워요. 이것을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네덜란드의 기상학자인 돕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돕슨. 그러면은 우리는 뭘 발견하면 만유인력 발견한 뉴턴을 힘의 단위로 쓰는 것처럼 이 남극의 오존층의 두께를 연구하고 그 오존층에 구멍이 날 수 있다는 것도 이 사람이 발견을 한 거예요. 돕슨이라는 네덜란드의 기상학자가. 그럼 이 사람의 업적을 따서 그래 그러면 오존층의 두께 단위를 우리 돕슨이라고 하자. 이 사람의 업적도 있으니까. 그래서 돕슨 유닛이라고 합니다. 유닛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말로 하면 단위라는 뜻이죠. 그래서 돕슨이라고도 부르고 DU라고도 써요. DU. 그래서 읽을 때는 여러분들은 그냥 돕슨이라고 읽으시면 돼. 그러면 하나 이제 더 알아두세요. 100돕슨이 모이면 1mm를 만듭니다. 즉 돕슨이라는 거 생각해봐. 1mm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가 있습니다. 1cm가 있습니다. 고기 안에 10mm 들어있죠. 그 중에 한 조각을 생각해 보세요. 아주 작은 한 조각. 여러분들 주위에 자 있으면 자. 1mm를 100조각 했을 때 그 중에 한 조각을 1돕슨, 두 조각을 2돕슨, 세 조각을 3돕슨. 그게 100조각이 100돕슨. 그게 1mm예요. 그러니까 돕슨은 굉장히 작은 단위입니다. 이것도 하나 알아두세요. 돕슨은 1mm는 100돕슨을 의미한다. 그래서 100개의 돕슨이 모이면 1mm이다. 그래서 답은 4번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6번 갈게요. 다음이 설명하는 장치의 분석은 무엇입니까? 이 방법은 기체 또는 기화한 액체나 고체 시료, 기체 시료의 밑줄, 기화한 액체나 고체 시료의 밑줄.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기화가 뭐예요? 기화. 액체와 고체를 기화시켰다는 말은 뭐죠? 그치? 기체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체가 아니면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기체 시료는 지 자체가 기체니까 그냥 분석하면 되는데
액체나 고체 시료는 기화시켜서 분석해야 돼. 왜? 기체밖에 분석을 못하니까. 이거 보고 기체 크로마토그래프. 그래서 운반가스, 운반가스는 버스예요. 버스를 타고 우리가 가는 것처럼 얘네들이 이제 운반가스라는 버스를 타고 갑니다. 그래서 분리관내로 가가지고 끝까지 기체 상태로 분리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체로 분리돼. 그러면 중간이 차가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억지로 기체를 만들었는데 중간이 차가우면 다시 액체로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오븐을 이용해서 따뜻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 얘기는 여기는 없지만 따뜻하게 해서 끝까지 기체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정성, 마지막에 정성, 성분도 알 수 있고 정량, 양도 알 수 있는 분석기를 3번 기체 크로마토그래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뇌파 검사 같은 거 하잖아요. TV에서 보면. 그러면 뇌파가 따다다닥 이렇게 나올 거예요. 따다다닥 이렇게 이제 쭉. 그러면은 얘가 어떤 기체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엄마가 집에서 설거지하고 있는데 문소리만 들어도 아, 큰아들 왔다. 작은아들 왔다. 알 수 있습니다. 남편 들어왔다.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설거지하고 있다가 3시에 문 여는 소리가 딱 났어. 그럼 작은아들, 초등학교. 그 다음에 한 6시에 딱 났어. 그럼 큰아들, 중학교. 12시 넘어서 문소리가 났어요. 그럼 술 먹고 들어온 남편. 다 알 수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 요때 들어왔다. 즉, 요때 피크가 나왔다. 요 메탄. 요놈 메탄. 요때 피크가 나왔다. 아, 요놈 CO. 아, 요때 피크가 나타났다. 즉, 시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뭐를? 성분을. 그것을 정성 분석이라고 합니다. 양은 누가 제일 많냐? 얘가 제일 많아요. 왜? 피크의 높이와 넓이가 넓으니까. 그래서 얘는 양도 알 수 있고 성분도 알 수 있는 분석기를, 즉 기체만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기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7번 가겠습니다. 너무 많이 했다. 중력 집진 장치. 뭐 생각하시라고? 사각 박스. 중력 집진 장치에 이제 문제 안 보고 해도 할 수 있게 하세요. 중력 집진 장치는 이 바닥에서 가라앉는 애들을 잡는 것으로 바닥 면적이 넓어야 한다고. 그 다음에 유속이 빠르면 잡을 수가 없다고. 예전에 어떤 갑부가 차를 타고 가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빠른 차를 샀어요. 중동에 아주 몇 조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갑부가. 그래서 막 여행을 갔어요.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빠른 차를 타고 여행을 갔는데 자기보다 더 빠른 토끼가 막 지나가더래요. 그 너무 웃긴 거야. 자기는 제일 빠른 차를 타고 왔는데 지 차보다 더 빠른 토끼가 지 차를 앞질러 가니까 그래서 차를 세우고 농장에 가서 저 토끼를 팔으라고. 그래도 농장 주인이 안 판대요.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돈을 주겠다고. 그래도 안 판대. 그래서 이 갑부가 화가 났어요. 야, 도대체 왜 안 파냐 그랬더니 이 농장 주인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잡혀야 팔지. 안 잡히는데 어떻게 파냐 이게. 너무 빨라서 안 잡힌다고. 그래서 일로 가는 유속은 빠르면 안 잡혀요. 유속은 느려야 돼. 천천히. 또 소용돌이 치면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 천천히 측류로 균일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높이는 높으면 어떻게 된다고? 다 빠져나간다고. 그래서 높이는 낮으면서 길이는 긴 이런 애들이 많이 잡는 거예요. 바닥에서. 그래서 다음 중 틀린 거 찾으세요. 1번이에요. 침강실내의 배기가스, 처리가스 속도는 크면 안 돼. 토끼 안 잡혀. 이거는 처리가스 속도가 작을수록 잘 잡힌다고. 그 다음에 2번 침강실내의 기류는 균일하여야 한다. 3번 입구폭이 클수록 유속은 느려지면서 잘 잡힌다. 다단일 경우 이것도 앞에서 했었죠. 단을 많이 하면 압력 손실은 커지지만 효율도 증가한다. 8번도 많이 했었던 문제인데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 문제입니다. 배출가스 중에 염소 농도가 200ppm이다. 그럼 뭐가 주의사항이냐면 염소는 화학기호가 뭐예요? Cl. 근데 기체는 혼자 존재 못해요. 8번. 기체는 쌍을 이루면서, 우리도 홀로 있으면 외롭잖아요. 여자 혼자, 남자 혼자. 쌍을 이루면서 친구랑 둘이 같이, 아니면 부부 같이 두 개. 그래서 수소도 기체상 물질이 되면 H2가 됩니다. 즉 얘를 수소기체라고 해요. 산소도 산소기체 O2. 제가 계속 O2라고 썼었죠. 왜 O라고 안 써요? 혼자 존재 못해, 지구상에서 기체는.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알고 있는 질소기체 N2.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얘를 분자라고 해요. O 그러면 원자예요. 원자 혼자 존재 못해요. 얘네들이 집안을, 즉 둘이가 결합해서 안정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염소기체는 뭐겠어요? Cl2.
그러면 탄소는 왜 C2라고 안 써요? 얘는 기체가 아니에요. 탄소, 황은 왜 SO2라고 안 써요? 얘는 기체가 아니에요. 요 4명, 가장 대표적인 요 4명, 요게 기체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게 염소 기체, 즉 염소가 그러면 염소 기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Cl2로 하셔야지 Cl로 하시면 안 된다고. 산소도 O2로 해야지 O로 하면 안 돼요. 질소도 N2로 해야지 N으로 하면 안 돼. 그래서 8번 염소 기체가 200, 즉 염소 농도가 200 ppm이었다. 염소는 분자량이 그래서 71이에요. 35.5가 2개. 그러면 200 ppm, ppm은 단위가 뭐라고? 200ml per 세제곱. 이 세제곱이 의미하는 건 뭐라고? 공기라고. 그래서 공기 1세제곱미터 안에 200ml의 염소기체가, 염소기체는 무슨 색이에요? 녹황색. 어디에 사용했죠? 1차 세계대전에 유태인 학살할 때 독가스로 썼다고. 그러면 얘를 미리그램 퍼 세제곱으로 배출할 때 제거율이 뭐죠? 제거율, 효율, 감소율, 이거 기억나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1 마이너스 처음분의 나중 하시면 된다고. 어디서 했어요? 처음에 10명이 들어가서 다 잡혀먹고 1명이 나왔다고. 여기서 했었잖아. 그러면 감소율은 90%. 어떻게 하면 돼? 1 마이너스 처음에 10, 나중에 1. 그래서 곱하기 100 하면 90% 기억나셔야 되고, 기억 안 나면 처음부터 다시 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 반복해서 보세요. 그래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200 ppm이었어요. 즉 200ml per 세제곱미터였습니다. 근데 얘가 얼마로 나가야 돼? 즉 나중에 얼마가 돼야 돼요? 10mg per 세제곱미터가 돼야 돼요. S자는 우리 생략할게요. 그러면 얘는 위하고 아래하고 단위가 같아야 돼. 10명 들어갔는데 1kg이 나왔다. 이러면 안 되잖아. 10명 들어갔는데 1명이 나왔다. 이렇게 단위가 같아야 되거든. 퍼센트나 이런 애들은. 그래서 미리그램을 밀리리터로 바꿔야 이 문제는 끝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미리그램을 아래처럼 밀리리터로 바꿔주면 위아래 단위가 똑같이 밀리리터 퍼 세제곱 똑같아지겠죠. 이때 무슨 법칙? 모든 기체 법칙. 기체의 부피를 무게를 부피로. 외워보세요. 모든 기체는 부피가 얼마? 22.4 밀리리터. 그때 미리그램이라는 분자량을 갖는다. 얘 분자량은 71, 35.5로 하면 안 된다고. 71로 해야 된다고. 요게 효율, 제거율, 감소율. 그래서 답은 98.4. 9번. 얘 이름 뭐라고요? 욕 나오는 거? C8 그러면 안 된다고. C8. 제가 욕을 참 잘하네요. H18. 오늘 벌써 욕을 2번째 하네요. 요거를 옥탄이라고 한다고. 휘발유. 옥탄을 완전 연소시킬 때 부피나 무게의 이론 AFR을 구하시오. AFR. 우리말로 하면은 에어. 에어가 뭐죠? 공기. F 연료. 퓨어. 연료. 레이셔 비율.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공기와 연료의 비, 줄여서 공연비라고도 부릅니다. 공연비. 공기와 연료의 비율. 여기서는 부피 기준으로 구하시오. 즉 2가지가 있어요. 부피 기준으로 구하시오. 무게 기준으로 구하시오. 그러면 공기도 부피, 연료도 부피. 얘는 공기 킬로그램, 연료 킬로그램. 그래서 부피 기체 연료일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산소의 개수 나누기 0.2라 그랬죠. 그리고 여기는 연료의 개수. 그래서 개수만 잘 세서 넣으시면 돼. 그 다음에 무게로 할 때는 분자량 되시면 돼요. 즉 산소의 분자량, 즉 산소의 무게 나누기. 0.1은 공기 속에 들어있는 21% 부피 %고 얘는 얼마로 하라 했죠? 0.23 정도로 하라 했죠. 정확하게는 0.232, 우리 교재에도 0.232로 돼 있어요. 나는 그냥 0.23으로 할래요. 23으로 하셔도 돼. 근데 정확하게 우리 0.232로 할게요. 그리고 연료도 무게. 그래서 여기다 이제 대입만 해주면 이 문제의 답이 끝납니다. 그러면은 옥탄.
C8, H18. 요 문제 때문에 아까 미리 해놨어요. 산소 몇 개 필요하냐면 12.5개 필요해요. 그래서 탄소가 8개니까 8개 CO2라 그랬고 물은 몇 개? 여기서 하나 추가해서 9개. 3개면 4개, 4개면 5개. 그러면 산소의 개수 얼마요? 12.5. 산소의 개수. 그 다음 나누기 0.1. 그 다음 연료의 개수 얼마요? 연료의 휘발유라고. 휘발유 옥탄이라고. 1개. 만약에 2개였다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C8, H18. 3개였다 그러면 이 앞에. 즉 개수가 1개. 그래서 얘는 1개. 요게 첫 번째 답입니다. 그럼 계산기로 12.5 나누기 0.21 해보세요. 나왔어요? 59.52? 저는 이거 다 외워요. 너무 많이 나오는 계산 문제라 기사 산업 기사에서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저는 답도 외워요. 59.52. 이번에는 무게제일까요? 그럼 산소는 무게가 얼마예요? O2는 30인데 앞에 12.5 있으니까 12.5 곱하기 32 하면 될 거고 나누기 0.232 하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연료는 얘 분자량. 얘 분자량은 전화번호 나오는데요. 옛날 사람 전화번호. 우리 114라고 전화번호. 요즘 114 누르신 적 있나요? 요즘 학생들은 114 번호 모를걸요? 그럼 탄소가 10인데 8개. 수소는 1인데 18개. 12 곱하기 8개. 그 다음에 더하기 18개 하면 114 나옵니다. 114. 그래서 옛날 전화번호 114, 114. 옛날에 114에 전화하면 이제 전화번호 알려줬죠. 저 서울시청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요즘은 스마트폰이라 그게 없지만 옛날 사람들은 다 이제 114에다 전화번호 모르면 114에다 전화해가지고 물어봐가지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얘는 15.12. 저 답도 외운다니까. 요거 59.52. 요거 15.12. 답은 1번입니다. 10번. 메탄 1몰을 이론적으로 완전 연소시킬 때 0도씨 일기압에서 필요한 산소의 부피는 그러면 얘는 기체연료예요? 액체연료예요? 기체연료예요. 1몰인데 1몰은 개수예요. 1개, 2개, 3개. 개수세라는 기체연료입니다. 킬로그램이라고 안 나왔잖아. 그러면 기체야. 그러면 메탄이 1몰이죠. 메탄 1개가 연소할 때 산소의 부피를 구하시오. 그러면 메탄의 화학기호 CH4. 얘는 2개의 산소랑 만나서 CO2가 1개, 물이 2개. 이렇게 연소 반응식 쓰고 얘 1몰이 도대체 몰이 뭡니까? 저 몰 학교 다닐 때 들어본 적 있는데 몰이 도대체 뭡니까? 몰이라는 거는 개수예요. 예를 들어서 요게 메탄이 1개. 요게 메탄이 2개. 요게 메탄이 3개. 그러면 우리는 1개, 2개, 3개 그러면 좀 무식해 보이잖아. 그래서 얘를 1몰, 2몰, 3몰이라고 합니다. 개수를 의미해요. 그럼 얘 분자량은 이제 12 사이니까 16이 나오거든. 16? 근데 분자량은 단위가 없어요. 근데 나는 그람을 붙이고 싶어. 그러면 그람몰이라는 걸 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1몰이 뭐라 그랬어요? 1개를 의미하는데 앞에 그람. 즉 나는 그람을 붙여서 1개를 세겠습니다. 그러면 1g몰은 부피가 얼마? 22.4 g을 붙였으니까 리터고 분자량은 얼마? 16g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킬로그램몰을 쓰고 싶어요. 나는 좀 통이 큰 사람이에요. 너 그람 써. 나는 킬로그램 쓸 거예요. 그러면 16에다가 킬로그램 붙인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1몰을 세는데 킬로그램을 붙일 거다. 그래서 킬로몰. 그러면 얘도 단위가 하나 늘었으니까 얘도 단위가 하나 늘어야 돼요. 그러면 미터 3승이 됩니다. 킬로그램, 킬로리터. 킬로리터 아닌가요? 킬로리터보다는 미터 3승 같은 단위인데 요거를 더 많이 쓴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바쁜 세상 사니까 바쁜 세상에 줄이자. 그래서 얘를 그냥 1몰 줄이자. 얘는 1km몰. 같은 말. 그러면 이 문제 1몰이래요. 그럼 1g몰을 줄인 거예요. 그러면 얘는 필요한 산소가
22.4리터인데 앞에 2가 있으니까 곱하기 2 한 만큼이 필요하겠죠? 즉 메탄 한 개가 1몰이, g몰이 산소 몇 리터를 필요로 합니까? 그럼 2 곱하기 22.4리터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답은 44.8리터가 되겠네요. 11번. 황성분이 1.6%인 중류가 2000kg/h 연소하는 보일러에 NaOH의 필요량을 구하시오. 제가 운율 타서 외우라 그랬는데 황하고 CA는 1대1, 황하고 NA는 1대2.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야 돼요. 황하고 CA는 1대1. 그래서 앞에서는 저 CA, CO3라는 우리 석회석에 대해서 풀었었고 이번 시간에는 황하고 NA는 1대2, NaOH에 대해서 풀을게요. 그래서 이 문제는 황하고 NaOH 1대2 이렇게 푸시라고. 만약에 CaCO3다. 그러면 1대1 이렇게 풀면 돼요. 황하고 CA는 1대1, 황하고 NA는 1대2. 운율 타서 외워주세요. 그 다음에 문제를 먼저 씁니다. 황이 1.6%가 2000kg/h 속에 들어있대요. 그러면 2000kg/h 속에 1.6%는 어떻게? 100분의 1.6, 3%면 100분의 3. 이때 NaOH 몇 킬로그램, 저쪽이 퍼아워면 얘도 퍼아워가 필요할까요? 저쪽이 퍼미니트면 이쪽도 퍼미니트. 시간당 필요한 양 그랬으니까. 그러면 비례식은 위하고 아래하고 단위가 같아야 됩니다. 즉 황 한 개는 분자량이 얼마예요? 32kg. NaOH 분자량이 얼마예요? Na 얼마예요? 23. O 얼마예요? 16. H 얼마예요? 1. 23, 16, 1 합치면 40. 근데 앞에 2가 있으니까 2 곱하기 40kg. 그래서 한 개 탈 때, 즉 32kg 탈 때 2 곱하기 40kg 필요한데 우리 공장에서 이만큼의 황을 태울 때 얼만큼의 NaOH가 필요합니까? 그럼 비례식 계산 어떻게 하라고? 먼저 X자로 곱한 이렇게 곱한 거에다가 나누기 32 해야 X 남는다고. 네모 길이는 곱해주고 32는 나눠줘야 X가 남는다. 그래서 X는 76 이렇게 나옵니다. 12번. 대기의 상태가 과단율 감류를 나타내는 것으로 여기까지 몰라도 매우 불안정에다 밑줄 치세요. 매우 불안정하고 심한 와류로 굴뚝에서 배출되는 지역에 넓은 지역에 걸쳐 분산되지만 지표면에서는 국부적인 고농도 현상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림 먼저 그려보세요. 12번 환상형, 영어로는 루핑형. 그림 어떻게 그려요? 루핑형 어떻게 그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땅에 많이 떨어지죠. 그리고 대기가 불안정할 때 막 난리치면서 흘러가는. 그래서 매우 불안정할 때 바로 답은 1번입니다. 얘는 대기가 매우 불안정할 때. 그 다음에 코닝형은 뭐라 그랬죠? 브라보콘처럼 생겼다 그랬죠? 이렇게 브라보콘. 그래서 날씬하진 않지만 균형 잡힌 몸매. 우리말로는 추 매달아서 왔다 갔다 한 모양이다. 그래서 원추형. 언제 나와요? 이제 중립일 때. 대기가 중립일 때. 그 다음에 부채형. 부채가 영어로 뭐라 그랬어요? 패닝형. 여기 굴뚝이라 그랬었죠? 부채 핀 것처럼. 위에서 보면 한 줄 쭉 펴져 있고. 그래서 개미들이 쭉 뒤로. 뒤에서 미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는 형태로. 얘는 시한폭탄을 이고 있는 거랑 같다 그랬죠? 언젠가 떨어지면 되게 위험한. 그래서 마치 시한폭탄이 아직 떨어지기 전 상태인. 그래서 대기가 매우 안정할 때. 다른 말로 강한 역전일 때. 그 다음에 4번 구속형. 영어로는 트래핑형. 트랩이 우리말로 하면 함정. 그래서 함정형, 구속형이라 그래서 얘는 대기가 3단계예요. 위아래 점선이 있고 여기 역전, 즉 대기가 안정. 여기도 역전, 여기도 대기가 안정. 요 가운데만 불안정할 때 연기가 이 불안정한 곳으로만 흘러가는 이런 것을 함정에 갇혔다, 구속되었다. 그래서 구속형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얘는 상층, 하층이 역전, 그 역전이 2개. 그리고 중간에만 불안정. 기억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우시안 모델 누구 쓸 수 있어? 모델. 예. 무슨 모델? 가우시안 모델. 왜? 균형 잡혀 있으니까. 위아래 똑같이 퍼지면서 균형 잡혀 있는 모델을 가우시안 모델. 그래서 문제 앞에서는
가우시안 모델을 이루고 있는 연기 찾으세요. 중립일대 연기 찾으세요. 그래서 코닝형이 답이었죠. 여기서는 루핑형이 답입니다. 매우 불안정할 때 나오는 연기 모양. 그래서 땅에서는 일시적으로 국부적인 고농도 현상이 발생한다. 13번 전기집진장치의 집진극이 갖춰야 될 조건. 전기집진장치는 뭡니까? 이 칠판 생각하시라고. 이 칠판에다가 뭘 줘요? 플러스 전하를 줘요.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쭉 전선줄이 내려오면서 무슨 방전? 코로나 방전. 그래서 내가 먼지가 들어있는 가스인데 이렇게 가다가 내가 먼지예요. 그러면 이 전선줄 주위를 지날 때 마이너스 전하를 받아서 이 칠판이 플러스니까 플러스로 돌아가서 이렇게 딸려간다고. 그러면 이 칠판에 플러스가 여기만 강하고 저기는 약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골고루 플러스가 강하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1번 먼저 이 집진극이 갖춰야 될 조건은 역시 좋은 말만 쓰시면 됩니다. 부착된 먼지를 털어내기 쉬워야 돼요. 나중에 이거 털어서 또 써야 되잖아. 그 다음에 3번 열, 부식성 가스에 강하고 기계적 강도가 강해야 됩니다. 약할 것 그럼 나쁜 말이죠. 그 다음에 4번 부착된 먼지의 탈진 시 재비산이 일어나지 않아야 돼. 다 좋은 말. 그러면 2번 이건 나쁜 말이잖아요. 전기장의 강도가 불균일하게 이쪽은 플러스가 강하고 저쪽은 플러스가 약하고 이렇게 불균일하면 안 됩니다. 균일하게 작용할 것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14번 질소산화물을 촉매환원법으로 처리하고자 할 때 우리 촉매환원법의 환원제를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선택적 환원제 들어가자마자 질소만을 쏙쏙 암모니아 가스가 선택적 환원제라 그랬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환원시키면 산소가 있으면 다시 또 결합하니까 산소를 먼저 없애고 그 다음에 낙스를 없애자. 이것을 비선택적 환원제 그래서 메탄가스가 있다 그랬었죠. 기억 안 나면 어떻게? 앞에서부터 다시 볼 거예요. 앞에 복습을 안 하면 똑같은 문제 또 나와도 못 풉니다. 그래서 앞에 거를 그대로 복습하시면서 뒤에 문제를 푸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이제 환원제라 그랬고 이때 촉매가 있으면 우리 채찍질을 하면 더 빨리 달리는 것처럼 촉매가 있으면 더 빨리빨리 작용을 해요. 이 촉매는 농도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말이 빨리 달리게 하는, 즉 반응이 빨리 일어나게 하는 걸 촉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촉매로 쓰는 가장 대표적인 금속이 백금이에요. 백금 목걸이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자동차에도 백금판이 있어요. 그래서 촉매 작용을 하는, 왜냐하면 자동차에서도 낙스가 나온다고 그랬잖아. 아까 HC하고 낙스. 그래서 백금판 같은 게 네 바퀴 사이에 촉매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그러면 백금은 되게 비싸잖아요. 그럼 도둑놈들이 다 뛰어가겠죠. 그래서 얇게 그냥 도포하는 그런 촉매판이 있습니다. 안에는 싼 금속 넣고 겉에만 얇은 걸로 백금으로 싸는 그거 이제 촉매로 가장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질소산화물 촉매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백금. 15번은 뭐 10번 이상 한 것 같으네. 연소 조절에 의해 낙스를 억제시키는 방법이 아닌 것은 낙스는 저자만 3개. 저온연소, 저산소연소, 저질소 성분 우선연소, 그리고 2단 연소와 배기가스 재순환 연소. 그럼 4번이 왜 틀렸습니까? 부분적인 고온 영역을 만들어. 안 돼. 고온이면은 여러분들 가스레인지 주위에 낙스 많다고. 저온으로 태워야 낙스가 안 나온다고. 저온 연소 시킬 것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 11회 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조금 천천히 했네요. 11회 1번 오존층의 두께 네덜란드의 기상학자 돕슨. 2번 세정식 집진장치의 유지관리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세정식 집진장치는 물 뿌려서 잡는 집진장치로 우리 배웠던 게 충전탑과 벤츄리 스크러버 배웠죠. 충전탑, 벤츄리 스크러버. 그래서 1번 먼지의 성상과 처리가스 농도를 고려하여 액가스비를 결정한다. 액가스비는 물 사용량이라고 써놓으세요. 물 사용량을 결정한다. 맞습니다. 2번 목부의 처리가스 속도가 크기 때문에 마모가 일어나기 쉬우므로 누가 그래요? 벤츄리 스크러버가 그렇죠? 얼마예요? 60에서 90m/s로 1초 땡 하면 거의 100m 가는 속도로. 그래서 수시 점검으로 교환해야 한다. 3번 기체액체 분리기. 기액 분리기는 시설의 작동을 정지해도 잠시 동안 공회전하여 부착된 먼지에 의한 산성세정수를 제거해야 한다. 4번이 틀린 이유 답은 4번인데 벤츄리 세정기에서 집진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될 수 있는 처리가스 온도를 높게 하여 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든 집진 장치는 처리가스 온도가 낮아야 좋습니다. 특히 여관은 높으면 천이 찢어져서 250도 이상으로는 처리하면 안 되죠. 250도까지는 글라스 파이버라는 유리 섬유가 이제 여과 집진 장치에서 해주는데 다른 애들은 이제 고온가스 처리도 가능한데 그렇지만 낮을수록 좋아요. 왜? 온도가 높으면 부력이 생겨서
잡혔다가도 떨어지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4번이 틀린 이유는 될 수 있는 한 처리가스 온도는 낮게 하는 게 좋습니다. 다른 집진 장치들도 마찬가지. 3번 60에서 90 벤츄리 스크러버의 유속은 제일 빠르다고 60에서 90. 그 밑에 해설에다 하나 더 써보세요. 압력 손실은 가장 큰데 얼마예요? 300에서 800mm H2. 이것도 외워야 돼요. 벤츄리 스크러버는 압력 손실이 가장 크다. 압력 손실이 뭐라고? 달리기 할 때 힘 빠지는 거. 제일 세게 달리는 사람이 제일 센 압력 손실, 가장 큰 압력 손실. 그래서 이 벤츄리 스크러버가 압력 손실이 가장 큰데 그 값이 300에서 800이다. 4번. 대기에 따른 굴뚝의 연기 모양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아니다. 옳은 것은 역전 상태. 아직 안 지웠다. 대기가 안정. 다른 말로 역전일 때는 패닝형 맞았죠. 부채형. 그 다음에 매우 불안정할 때 원추형? 아니지. 매우 불안정할 때는 루핑형 그래야죠. 그래서 맞는 거니까 1번. 그 다음에 안정상태의 환상형? 아니라 안정상태는 패닝형. 그래서 1번 역전이 바로 안정과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4번 상층 불안정, 하층 안정, 훈증형 그림 그리라고. 상층은 불안정, 하층은 안정. 그러면 어떤 연기 나와요? 아래로는 못 퍼지고 연기가 위로만 퍼지는 이거 뭐예요? 지붕형. 영어로 뭐예요? 로프팅형. 지붕형 나오겠지. 휴미게이션은 이 반대죠? 6개 다 했네. 휴미게이션은 위에가 역전이고 아래가 불안정할 때 그러면 연기는 불안정한 쪽으로만 퍼진다고. 요게 영어로 휴미게이션. 우리말로는 훈증형. 그래서 4번도 틀렸고. 5번. 연기의 상승 높이에 영향을 주는 인자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연기의 상승 높이는 뭡니까? 연기는 이렇게 떴다가 퍼진다고. 뭐 때문에? 부력이라는 힘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유효 높이. 그래서 여기서는 H, 여기까지는 델타 H, 얘를 연기 상승 높이. 그래서 유효 높이란 실제 굴뚝 높이에 연기 상승 높이를 더한 거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연기 상승 높이, 즉 부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온도를 뜨겁게 해야 되겠죠. 그다음 배출가스 속도를 빠르게 해줘야 되겠고. 그래야 위로 많이 뜨겠죠. 근데 바람은 이렇게 옆으로 부는 거예요. 바람의 속도가 세면 연기가 막 말려서 떨어져요. 그래서 바람의 속도는 느려야 돼요. 그래서 유속 1번, 그 다음에 3번 수평, 풍속, 배출가스 유속, 4번 온도.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1번 배출가스 유속은 빠를수록, 그 다음에 3번 수평 풍속은 느릴수록. 그래서 얘네 3명은 영양인자 맞아요. 근데 농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CO2가 몇 프로 있나 이거랑은 관계없죠. 농도.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6번. 표준 상태에서 6.6g을 수증기로 만들 때 부피는, 그러면 수증기니까 기체 법칙 쓰면 되겠네. 기체 법칙이 뭐예요? 무게를 부피로, 즉 무게는 분자량. 부피는 얼마? 22.4. 이게 바로 모든 기체 법칙. 무게를 부피로 바꾸는 법칙. 모든 기체 법칙. 그럼 6.6g인데 물이에요. 물의 분자량이 얼마예요? 18. 5가 16. H2가 2. 그래서 18. 그럼 6.6g에 g을 없애세요. 그리고 리터로 바꾸세요. 모든 기체 법칙. 모든 기체 22.4리터는 18g 분자량만큼 존재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8.21. 7번. 자동차가 공회전할 때 많이 배출되며 혈액에 흡수되면 헤모글로빈과 결합하고 산소보다도 210배 정도 강하고 중추신경 장애를 초래하는 것. 자동차 공회전할 때에다가 밑줄 치실까요?
자동차에는 세 가지 가스가 나옵니다. HC와 CO와 낙스. 얘 어떻게 읽어요? 탄화수소. 얘는 일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중독. 얘는 질소산화물. 근데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얘를 다가 많이 나올 때란 거예요. 감고 가로 외워주세요. 야, 다 감고 가. 이렇게. 감속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브레이크를 막 잡을 때 HC가 많이 나옵니다. 얘는 공회전할 때. 공회전은 영어로도 좀 알아둘까요? 아이들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말로 아이들링이라고 써주세요. 아이들링. 이거는 시동 켜놓고 안 가고 있을 때, 그 교차로에서 서 있을 때, 이럴 때 일산화탄소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법이 우리나라 실제 법은 차고지, 주차장, 터미널 이런 데에서 절대 공회전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공회전하면 벌금 묻니다. 그래서 이 지자체마다 10분 이상. 그리고 계절마다도 틀리죠. 겨울은 좀 추우니까 공회전을 좀 많이 해도 되는데 여름처럼 더우니 봄철이나 가을철은 좀 공회전 시간을 줄이고. 그래서 지자체마다 뭐 10분 이상 공회전하면 안 된다. 차고지, 터미널, 주차장에서. 왜? CO가 많이 나오니까. 얘는 뜨거울 때 많이 나온다고. 수십 번 했어. 낙스는 뜨거우면 우리가 공기 속에 있는 질소하고 산소하고는 일상생활의 온도에서는 안 만나요. 막 300도, 400도, 500도 이렇게 아주 높은 온도가 있으면 이 둘이가 만나. 그래서 생기는 게 낙스라고. 뜨거울 때. 그래서 낙스가 안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차갑게 연소시켜야 된다고. 저온 연소. 그래서 많이 나올 때. 그리고 헤모글로빈이라는 게 있어요. 헤모글로빈은 뭐라 그랬어요? HB라고 쓰거든. 이 헤모글로빈은 산소를 붙여가지고 피가 돌면서 온몸에 산소 필요한 곳에다가 이 헤모글로빈은 피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색깔은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산소가 여기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다 띄워줘. 저쪽에 필요하네 그럼 띄워줘. 그래서 산소를 공급해주는 산소 공급책 역할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방 안에 일산화탄소가 있다면, 그래서 일산화탄소 뉴스 보면은 중독으로 죽는 뭐 사람들 가끔 있어요. 그리고 연탄 피워놓고 뭐 자살할 때 뭐 죽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게 다 일산화탄소 중독이거든. 그럼 일산화탄소가 있으면 헤모글로빈은 얘를 더 좋아해요. 그걸 친화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10배 더 좋아해. 산소보다. 누구를? CO를. 그러면 CO가 있으면 어떻게 돼? 야, 나 산소 너 싫어. 나 쟤 더 좋아.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CO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뇌, 뭐 심장 뭐 이런데 막 CO를 막 공급을 하는 거야. 산소를 공급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산소 부족으로 죽는 거죠. 그래서 210배 헤모글로빈하고의 친화력을 가지고 있는 게 누구라고? CO라고. 그래서 이 CO의 지표동물이라고 해가지고 카나리아라는 거 하나 알아두실까요? 카나리아? 카나리아 키워보셨어요? 이 카나리아는 깨끗한 곳에서만 살 수 있는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카나리아가 집에 죽어 있다. 그럼 어디선가 일산화탄소는 냄새가 없어요. 무색. 앞에서 했죠. 무미. 나 맛도 없어. 무치. 저 연탄가스 마셨는데 냄새 나는데요. 그건 뭐라 그랬어요? 황냄새라 그랬죠. 일산화탄소는 냄새 없다 그랬죠. 그래서 새가 죽어 있으면 나는 못 느끼지만 이 새는 먼저 죽어 있는 거예요. 카나리아. 카나리아가 그래서 일산화탄소가 있나 없나 알려주는 동물. 그것을 지표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 80년대 때, 1980년대에 그 지하철에 독가스 누출하라고 해서 COCl2, 즉 염소도 독가스인데 거기다 CO를 붙인 얘를 이제 포스겐이라고 하거든요. 포스겐. 이게 맹독성 가스예요. 사람 살상할 때 쓴 가스거든. 요거를 갖다가 교주가 그 오음진리교라 그래가지고 교주가 이거를 누출하라고 시켰대요.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우리 종교 믿게 하라고. 그래서 신도들이 가서 도쿄에 있는 일본의 지하철 도쿄에 있는 그 역에다가 얘를 막 누출시켰어요. 그래서 사람이 몇십 명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지하철에 누출이 됐나 안 됐나를 이제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확인할 수 없어서 그때 이제 이 CO의 지표 동물인 카나리아 새 다리에다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 지하철에다 날려보냈대요. 소방관들이. 그래서 막 끌어내. 네. 다리에다 실 묶었으니까 막 끌어내서 카나리아 죽어있다. 거기에도 누출된 거죠. 그런 식으로 알아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음진리교 교주가 그때 잡혔어요. 그래서 사형을 선고받았어요. 근데 죽은 거는 2020년대인가 죽었어요. 사형시켰어요. 왜? 아직도 사형제도가 있거든요. 일본에는. 근데 왜 그때 안 죽였냐?
이 옴질리교 교주 한번 찾아보실까요? 인터넷에. 그러면은 좀 비슷하게 생긴 분이 나오는데 혹시 김어준 씨라고 있거든요. 그 정치 막 평론하시고 그러는 좀 털 덥수룩하고 수염 나고 그분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왜 그때 사용 안 시켰나 그랬더니 그때 만약에 사용을 시키면 이 사람이 더 신격화가 돼가지고 더 그 교가 그 옴질리교가 더 부활이 되니까 그래서 그때 안 죽이고 나중에 죽였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오의 지표동물로 누구를 쓴다고? 카나리아를 쓴다고. 그 다음에 8번 가겠습니다. 다음 집진장치 중 압력 손실이 가장 큰 거 300에서 800 벤츄리 스크러버. 9번. 다음 중 여과 집진장치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여과 집진장치는 350도 이상 아니에요. 250도 이하. 250도까지밖에 처리를 못해요. 250도까지 견딜 수 있는 천의 이름 누구? 글라스 파이버. 그 다음에 여과포의 종류와 상관없어요? 아니죠. 면 같은 거는 더 못 견뎌. 80도까지밖에. 그럴 때 이제 글라스 파이버를 바꿔주면 더 높은 온도까지 견딜 수 있으니까 상관없이가 틀렸습니다. 맞는 거 찾는 건데 1번도 틀렸고 2번도 틀렸어요. 여과포의 종류랑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상관 있고 가스상 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가스상 물질은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먼지만 제거할 수 있어요. 그럼 가스상 물질 제거할 수 있는 집진기가 있나요? 있죠. 한 명 있죠. 누구? 물 뿌리는 거, 세정 집진 장치. 그럼 물에 녹는 가스도 처리하고 먼지도 처리하고. 다른 애들은 먼지 처리하는 거예요. 가스 물질 제거하는 거는 세정 집진 장치입니다. 그래서 얘도 다 틀렸고. 그 다음에 압력 손실이 20이다. 20이면 중력 집진 장치밖에 안 되네. 10에서 20. 얘는 압력 손실이 200이에요. 가장 큰 거는 300에서 800 벤츄리 스크러버고 얘는 200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집진 장치에 비해 설치 면적이 작아요? 아니라 얘는 설치 면적이 커요. 그리고 폭발성 먼지는 처리할 수 없다 그랬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여과 집진 장치는 이렇게 천을 쭉 매달아 놓는 것으로 이 천에는 이렇게 메리아스직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서 먼지가 껴가지고 잡히는 거라고. 그물에 물고기들이 껴서 잡히는 것처럼. 근데 물기가 있으면 이 여기 여과포들을 다 막아버리니까 먼지가 잡힐 공간이 없겠죠. 그래서 물기가 없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화재가 잘 난다 그랬죠. 그래서 폭발성 가스 들어가면 뻥 터져버려요. 물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폭발성 가스는 절대 안 됩니다. 위험해요. 그래서 맞는 거는 4번. 집진 원리로는 차단, 여과포에 차단당하고 충돌하고 확산은 날아가다 붙는 걸 확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10번. 대기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기온 역전의 종류이다. 다음 중 틀린 것은? 그럼 우리가 배운 역전은 두 가지가 있네요. 뭐? 복사 방사성 역전. 무슨 스모그? LA 스모그. 침강 하강성 역전. 고기압이 침강하면서. 날씨가 맑은 고기압이 침강하면서. 이게 LA 스모그. 그러면 지표면에서 일어나는 역전이 있고요. 다른 말로는 접해 있다 그래서 접지 역전이라고도 합니다. 접해 있다. 지면에. 그래서 접지 역전. 그리고 공중에서 일어나는 역전이 있어요. 공중 역전.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지표 역전에는 복사 방사성 역전이 있는데 우리가 배웠죠? 뭐? 런던 스모그. 그래서 얘는 언제 생겨요? 밤에서 새벽까지. 밤에 땅이 더 빨리 식어서 생긴다고. 그래서 밤에 땅이 복사 냉각해서 생기는 거다. 그래서 복사 역전이다 라고 배웠고, 그럼 요 하나 배웠고, 공중 역전은 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침강 하강성 역전이었죠. 요게 LA 스모그. LA 스모그는 언제? 낮에. 날씨가 맑을 때 흐릴 때 맑을 때. 그래서 날씨가 맑은 고기압이 장시간 머물렀을 때, 장시간 체류했을 때 이것이 침강하면서 열이 발생해서 생기는 역전이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요거 두 개는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지표 역전에 또 하나가 이류 역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류 역전. 즉 역전이라는 것은 어디가 차가워요? 위, 아래. 어디가 차가워요? 아래가 차가워요. 이게 역전이에요. 위는 따뜻해요. 이게 역전이에요. 그럼 이류 역전은 그냥 말만 알고 계시면 돼. 이류 역전 제목만. 그냥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이류 역전은 차가운 땅으로
따뜻한 공기가 이사가 오는 거예요. 이사. 그걸 이류라고 해. 기차에 이사 간 것을 이류라고 해서 그러면 땅 위에 딱 이제 올라탔다고 해봐요. 그럼 이 차가운 땅 때문에 여기가 추워지겠죠. 아직 요 위에는 아직 따뜻함이 남아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역전이 이렇게 형성되는 거야. 그래서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땅으로 이류에 갔다. 이사에 갔다. 그래서 이류 역전. 땅 위에 일어나니까 지표 역전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공중 역전은 4가지가 있는데요. 해풍형 역전이 있고요. 해풍은 언제 분다고? 낮에. 어디에서 어디로? 바다에서 육지로. 반대말은 육풍이 있죠. 그래서 해풍형 역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난류형 역전, 전선형 역전이 있는데 우리가 전선으로 배우는 중고등학교 때 온난전선, 한냉전선, 한냉전선이 밑에 온난전선이 위에. 그럴 때 전선면에서 생긴다 그래서 난류형, 한기단, 난기단 배워요. 그래서 한기단은 밑에, 차가운 기단, 난기단은 위에, 따뜻한 기단. 그래서 아래가 춥고 위에가 따뜻하고. 해풍도 마찬가지. 해풍이 불면서 아래가 춥고 위에가 따뜻하고 저 공중에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이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자유역전이라는 건 없습니다. 답은 1번. 11번. 다음 중 아황산가스에 대한 저항력이 가장 약한 것은 이거 앞에서 했는데 아황산가스의 지표식물은 아황산가스는 잎에 어떤 현상 생긴다 하고 잎맥 사이에 이게 첫 시간에 한 거예요. 반점, 맥간 반점. 그래서 우리 신동성을 산동성으로 해서 제가 짜장면집이냐고 전화 많이 온다고 그때 설명한 우리 중화반점, 맥간반점, 이 반점은 중국집 이름. 얘는 맥 사이의 반점. 그래서 지표식물로는 누가 있다고? 자주, 개나리. 근데 원래는 자주, 개자리인데 교수님이 잘못 뺏겨온 바람에 개나리로 해가지고 아직도 시험에 개나리로 나온다 했죠. 인터넷에 자주, 개나리 찾으면 안 나와요. 원래 명칭은 자주, 개자리라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런 것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어. 제가 말하는 그 농담만 기억하시고 문제는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 그럼 이제 농담하고 같이 연상시켜주면 아, 그때 했었구나. 그냥 문제만 풀면 몰라. 기억이 오래 안 남는데요. 농담식으로 하면 또 농담만 기억해. 그럼 안 돼요. 또 뭐 있었어요? 담배. 담배를 뭐라고 했었어요? 연초. 이런 애들이 이제 약한 식물이라면 강한 식물은 협죽도, 옥수수, 양배추 했었죠? 요런 애들은 약한 식물. 강한 식물로는 협죽도 첫 시간에 했습니다. 양배추, 옥수수 이런 애들이 강하다고. 예전에 조세호라는 그 개그맨이 양배추로 활동했었거든요. 뚱뚱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살도 많이 빠져가지고 유재석 씨 옆에서 이제 활동 많이 하시던데 양배추. 얘는 강해요. 얘는 약하고. 그러면 여기 담배 있지, 담배. 12번. 다음 중 아유 어려운 거 나왔네요. 압력중 크기가 다른 거. 그럼 2번, 4번은 같다라는 거 아셔야 돼. 2번 1기압은 760mm HG. 그래서 2번, 4번 같고. 그러면 1번과 3번 중에 하나인데 이건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밀리바는 1013.2 밀리바입니다. 요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1대기압, 1기압. 그래서 토리첼리가 760mm 수은을 가지고 실험했다. 그래서 760mm HG라 그래가지고 얘랑 또 같은 단위에는 또 토르가 있어요. 이 토르는 천둥의 신 토르 아니라 토리첼리의 토르입니다. 토리첼리, 토르. 토리첼리의 토르. 천둥의 신 토르 아니고 물 가지고 실험하면 10m 올라가요. 밀리미터로 하면 1033mm. 왜? 물은 수은보다 가벼워요. 약 13.6배 가벼워요. 그래서 13.6배, 약 13.6배 높게 올라가죠. 얘는 다른 말로 밀리미터 아쿠아라고도 쓰고요. 아쿠아 상태, 우리 아쿠아리스, 아쿠아. 영화 중에서도 아쿠아, 물 다루는 애들, 물 상태란 뜻입니다. 그래서 H2O 대신에 아쿠아리스라는 음료수, 아쿠아. 그래서 우리 수족관 아쿠아를 쓰는 이름 많죠. 그 다음에 킬로그램 퍼 제곱미터도 같은 말이로 이것은 제곱미터당, 1제곱미터당 받는 힘을 뜻합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뉴턴 퍼 제곱미터로 하면 마지막에 해설 보세요. 여기다가 먼저 밀리바로 하면 1013.2 밀리바.
요 밀리바라는 단위는 요즘 없어진 단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 대기시험에 밀리바, 기상학에서는 거의 안 써요. 얘 대신에 뭘 쓰냐면 헥토파스칼이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태풍이 몇 헥토파스칼 풍속으로 불어옵니다. 막 이런 식의 일기예보 많이 쓰죠, 이게. 헥토파스칼 이런 걸 더 많이 써요. 그래서 3번도 같은 거예요. 1013밀리바, 1013.2밀리바. 그러면 4번 하나, 요거 3개만 알아둬도 이 3명 같다 이렇게 찾을 수 있는데 그럼 외울 게 하나 더 생겨요. 만약에 뉴턴 퍼 제곱미터로 하면 요 동그라미 하나가 저쪽으로 갑니다. 뉴턴 퍼 제곱미터. 그래서 101.32가 나옵니다. 아니다. 101325. 이 콤마예요. 그래서 1013.25 밀리바. 거기에서 몇 칸이 간 거야? 쭉 가가지고 뒤로 간 거지. 325. 3칸이. 그래서 여기까지는 몰라도 되지만 그래서 요 4명만 알아도 답을 찾을 수 있는데 나는 미국으로 유학 갈 거예요. 그럼 하나 더 하셔야 돼. 미국은 킬로그램이라는 단위 안 씁니다. 파운드라고 써요. 파운드. 그 다음에 제곱미터, 미터 안 써요. 걔네들은 인치를 써. 그래서 제곱을 영어로 스퀘어라고 해요. 그래서 얘를 14.7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운드 퍼 스퀘어 인치의 약자로 나는 미국 가서 공부할래요. 그러면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 14.7 PSI와 같다. 미국에서 공부하실 분들. 13번 가겠습니다. 아까는 NaOH, 지금은 CaSO4. 그러면 황이 1%, 중류는 20톤 per hour로 연소할 때 SO2를 석고로 회수하고자 한다. 석고의 양은, 석고는 화학교 주어지니까 그러면 황하고 CA네. 황하고 CaSO4. 그러면 제가 운율 타서 외우라 했죠. 황하고 CA는 1대1, 황하고 NA는 1대2. 얘는 1대1. 다시 황하고 CA는 1대1, 황하고 NA는 1대2. 그래서 아까는 NaOH로 풀었죠. 이번에는 CaSO. 그러면 이제 문제를 먼저 쓸까요? 황이 우리 공장에 얼마 있대요? 1%가 20톤 per hour인데 답이 원하는 건 킬로그램 per minute니까 20톤도 킬로그램으로 바꿔주세요. 20톤은 2만 킬로그램입니다. 이 속에 황이 1% 들어있어요. 황이니까 1% 여기다가 100분의 1. 3% 들어있다. 그럼 100분의 3. 근데 답이 원하는 건 미니트예요. 그럼 1시간은 몇 분? 60분. 그래서 hour를 미니트로 바꿔줍니다. 이때 얘는 몇 킬로그램 퍼 미니트가 필요할까요? 또는 몇 킬로그램 퍼 미니트가 발생할까요? 그러면 비례식은 위와 아래 단위가 같아야 된다. 황의 분자량 32. 1개. 얘 분자량 따져볼까요? CA 얼마예요? 40. S 얼마입니까? 32. 5는 16이 4개. 40, 32, 16 4개. 합치면 136kg 나옵니다. 비례식은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거는 같다. 먼저 네모치네를 먼저 싹 계산해서 는 치세요. 2만 곱하기 100분의 1은 암산으로 0.01이죠. 0.01 나누기 60 곱하기 136 그대로 누르시면 돼. 나누기 60 곱하기 136 그래서 는 친 다음에 는 안 쳐도 되는데 는 친 다음에 나누기 32 해주면 x 나옵니다. 14번 갈게요. 또 뭐가 있나? 마지막에 또 하나 있다. 뭐가? 마지막 줄을 못 봤네요. 탈확률이 80%래요. 탈확률은 어떻게 합니까? 탈확률은 황 밑에다 곱하시는 거예요. 즉, 이 황의 제거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80%니까 100분의 80. 우리 암산으로 하기 더 좋으니까 0.8로 할게요. 이렇게 하시면 돼. 탈확률은 뭐? 황이 제거되는 율, 즉 황 밑에 곱하시는 거예요. 얘는 136kg. 그래서 탈확률 하나만 더 거기다 곱해주시면 나온 값에 곱하기 0.8만 해주면 나오겠죠? 11.33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14번.
연소 시 연소 상태를 조절하여 질소산화물 발생을 억제하는 방법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저자만 3개, 저온연소, 저산소연소, 저질소 성분 우선연소. 수중기분문은 안 배웠지만 이런 거 있고요. 그러면 틀린 거는 우리가 배운 한도에서 저산소연소나 저온연소에서 틀릴 거라고. 공급 공기량을 과량 주입하면 안 돼. 산소를 조금, 이제 공기를 조금. 이제 한 15번 했습니다. 거짓말인가? 우리 아직 11회밖에 안 풀었는데 15번 했다는 거 거짓말인데. 한 매번 나오죠, 매번. 15번. 역사적 대기오염 사건 중에 포자리카 사건은 주로 어떤 오염물질에 의한 피해였을까요? 포자리카 사건. 15번. 대기오염의 사건 중에 크, 뮤, 횡, 도, 포, 런엘보라고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지역 이름을 따요. 그래서 예전에 코로나, 우한 코로나 그랬고, 우한 독감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명칭이 그러지 말자. 그래서 이제 코로나로 명칭이 바뀌었죠. 우한 독감에서 그 중국의 우한에서 제일 먼저 발견해가지고 그래서 그 발견한 지역 이름을 따. 이게 다 지역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병 이름 있죠. 병. 무슨 병. 루게릭 병. 혈우병 뭐 이런 루게릭병 뭐 이런 병들 있죠. 그런 병들은 사람 이름을 땁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퀴즈 프로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병이라는 게 있대요. 혈우병을 크리스마스 병이라고 부르는데 왜 크리스마스 병일까요? TV에 퀴즈 나오는 프로에서 그래서 1번 예문이 1번 크리스마스 날 처음 발견해서 2번 크리스마스라는 지역에서 처음 발견해서 3번 크리스마스라는 사람 이름에서 유래됐다. 답이 뭘까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병은 사람 이름이라고. 이 사람 이름이 크리스마스였던 거예요. 어린아이였는데 그 혈우병 최초로 발병한.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소음 진동에서 이제 우리는 안 푼 문제인데 레이노 C병이라는 게 있어요. 레이노 C병. 레이노드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발견한 병인데 요거 하나 알아두실까요? 얘는 국소 진동에 의한 병입니다. 즉 땅을 계속 파는 사람들 있죠? 황탁이 다다다다다다다닥. 그런 사람들은 손가락의 일부와 발가락의 일부가 마비되는 증상이 생기는데 그래서 이제 손가락에 다 손이 다 마비되는 게 아니라 손가락의 일부. 그래서 국소. 우리 국소 마취하면 고기만 마취되고 정신은 멀쩡하죠? 전신 마취하고는 틀리지. 전신 마취는 딱 자고 일어나서 딱 깨면은 마취되는 거죠. 우리 수면 내시경 하는 것처럼. 그건 이제 전신 마취고 국소 마취는 이제 쌍꺼풀 수술 같은 거 할 때. 그래서 얘는 손가락의 일부와 발가락의 일부가 땅 파는 사람이 마비되는 현상. 그게 레이노시병이라고 합니다. 알아두세요. 국소진동에 의한 병이에요. 레이노시병. 그래서 병 이름은 사람 발병한 사람의 이름을 따고 사건은 지역 이름 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크라카타우 섬 사건이에요. 크라카타우. 요거는 뮤즈 계곡. 계곡이 영어로 벨리거든요. 그래서 뮤즈 벨리. 요거는 횡빈. 어느 나라 같아요? 중국? 하얼빈? 요거는 일본입니다. 그래서 도쿄 요코하마예요. 도쿄 요코하마. 그 다음에 도노라. 지금 문제 포자리카. 런던 스모그. LA 스모그. 보팔 사건. 보팔은 시예요. 시. 그래서 다 그러면 이 중에 우리 런던 스모그하고 LA 스모그는 배웠는데 이 포를 기준으로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표시해 줘야 되는데 얘는 자연재해, 즉 화산 폭발 사건입니다. 즉 자연재해 사건 찾아라 그럴 때 요 크라카타우 섬을 찾아주셔야 되는데 제가 수업하다 보면 우리 이제 뭐 기사나 산업기사나 공무원 수업하다가 한 일주일 있다 물어봐요. 화산 폭발 사건 뭐죠? 그러면 학생들이 이거를 못 외워가지고 크카라타우, 크타타타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크라카타우. 이 크라카타우는 이제 인도네시아에 있는 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엄청난 폭발을 일으켜서 대기오염을 너무 많이 일으켜가지고
그때 여기에 인도네시아에서 저 화산이 폭발되고 나서 1년 뒤에 이게 83년도거든요. 1883년도 인도네시아에 연도도 외워야 됩니까? 연도 안 외우셔도 돼. 화산 폭발 사건이라는 것만 좀 알아두세요. 기능사분들은 뭐 자세하게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이 83년도에 이 화산재가 일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이렇게 저녁에 산책을 하고 있던 어떤 화가가 하늘을 보니까 갑자기 시뻘건 게 막 오니까 막 두려움이 휩싸인 거지. 지구가 멸망하나 그래가지고 막 들어가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제가 그림을 좀 잘 못 그리는데 다리에서 어떤 사람이 으악 하고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좀 이상한가? 이렇게 다리 위에 사람이 지나가는데 으악 하고 절규라는 작품인데 그 뭉크거든. 이게 84년 작품이에요. 뭉크의 절규. 그래서 이 뭉크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충격을 못 잊어가지고 뭐 판화로도 제작하고 이 절규라는 작품이 되게 많아. 한 10점 이상 있대요. 그래서 막 몇 점은 도난당하고 다시 찾고 이탈리아에서 다시 찾고 막 그래서 이 인도네시아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뮤즈 계곡은 벨기에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횡비는 일본이고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먼저 쓰면 런던은 영국, LA는 미국, 그리고 미국은 초강대국이라 하나 더 껴줘. 도노라도 미국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보팔은 인도예요. 세계 전국 인구 2위. 포자리카는 이제 대기오염 1위 국가입니다. 멕시코. 그래서 이게 연도 순이에요. 뭐 연도까지 본다면 이 포자리카가 우리나라 포탄 터졌을 때, 즉 우리나라 6.25 일어났을 때 일어난 거고요. 요게 52년, 요게 54년, 연도까지는 안 외우셔도 돼. 48년, 46년, 요게 30년입니다. 연도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요게 이제 84년도, 1984년도. 근데 다 공장 때문에 발생했는데 그게 아닌 거. 바로 이 포자리카 사건. 기준은 항상 뭔가 튀어요. 요거에 어떻게 읽으라고? 황화수소. 황화수소 누출 사건입니다. 황화수소 누출 사건. 그래서 조업사고예요. 우리가 구미에서 예전에 불산 누출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구미 사시는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그것처럼 황화수소 누출돼가지고 몇십 명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LA 스모그 사건은 공장이 아니라 뭐예요? 자동차 배기가스죠? 자동차 배기가스가 광화학 스모그 일으킨 거죠? 그래서 얘는 자동차가 원인입니다. 보팔시 사건은 살충제. 살충제가 이렇게 생겼어요. CH3CNO. 이게 뭐냐면 이 CN을 시안이라고 하거든. 시안. 청산가리. 살충제가 거기서 이제 공장에서 스물스물 휘어나와가지고 이때 보팔 시민의 2분의 1이 이제 죽었다는 뭐 그런 하루에 죽은 사람 막 2만 몇 명씩 나오는. 얘를 메틸, 이소, 시아네이트 그래서 MIC 누출 사건이라고도 부릅니다. 여기에 있는 MIC 누출 사건이 바로 그거예요. 4번의 MIC. 그러면 다 포자리카 사건은 바로 황화수 누출 사건이라고. 나머지 안 써있는 얘네들은 누구예요? 안 써있는 애들은 다 뭐? 공장이 원인이었다. 런던 스모그 공장이 원인이었고 공장 매연, 도노라, 횡빈, 뮤즈계곡 다 공장이 원인이었다. 얘네들의 공통점은 바람이 불 때 일어났을까요? 안 불 때 일어났을까요? 바람이 안 불 때. 무풍. 그 다음에 계곡이 많아요. 도노라도 계곡이고요. 또 분지가 많아. 계곡과 분지. 분지는 다른 지역보다 낮은. 왜 이런 지역이 피해가 클까요? 대기오염은 공기보다 무거운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라앉으면 확산이 안 돼. 그러니까 분지 지역이 더 피해가 크겠죠. 또 계곡처럼 갇힌 지역이 피해가 크겠죠. 그래서 뮤즈 밸리, 도노라 계곡, 도노라 밸리 이런 데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온 역전인 날 발생합니다. 기온 역전이 다른 말로 뭐예요? 대기가 안정한 거. 대기 안정. 이럴 때 많이 발생한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게 이번 시간에 했는데 앞에서 했던 거는 반드시 다시 복습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서 잊어버리지 않게. 그래야 뒤에 또 나와도 또 틀리지 않으니까 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게 좋으세요. 꼭 복습해 주세요.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